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금융 상품들의 최근 토크나 성장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기간은 아까 제가 기준점으로 잡았던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을 했냐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토큰 증권이 생겨난 초창기로 가면 거의 한 2017년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한 7년 정도 걸렸고 최근까지는 좀 말만 많고 실속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토큰화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토큰을 발행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투자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3년 가급적 최근을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각 섹터별로 얼마나 성장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죠. 블랙락이 올해 국채를 토큰화를 진행하면서 급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플랭클린 템플턴이 좀 잡고 있었는데 이제 블랙락이 들어가면서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아마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 펀드는 거의 없던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뭐 무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되게 미미한 정도였다가 팩트 파이낸스 같은 애들이 주식을 토큰화하면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상품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3호 신용대출 쪽에 센트리퓨즈를 시작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메이플이나 골든핀치 이런 것들은 실제 뭐 크립토 분야에서도 보이죠. 얘네들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신용대출 관련된 토큰을 발행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피규어라는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리고 전통 금융 쪽에서는 또 원자재 쪽에서 윌스덤 트리가 진출하면서 또 파일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그냥 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은이나 플래티넘 등도 상품이 이제 등장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점이 보일 정도로 성장한 거는 주식, 채권, 국채 요 세 개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 최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관할권에서의 토큰 증권 법률 및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볼까 해요.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 독일, EU, 한국, 일본, 홍콩 한번 볼까요?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의 명확성하고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규제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규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준비됐는지,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점이 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뭐 선도할 가능성이 있을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관할권에 있는 법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기는 연도는 관련된 법이 제정되거나 뒤에 개정된 것까지 다 쓸 수는 없어서 제정됐을 때쯤을 일단 먼저 적어봤고요. 미국처럼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 법규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규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독일같이 녹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은 토큰 증권 발행에 신규 법을 제정한 경우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나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기존 증권법을 활용해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실험하는 그런 국가들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미국에는 일단은 특화된 법률을 개발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에 SEC는 기존 연방 증권법을 통해서 토큰을 규제하고 있어요. SEC에서. 하위 테스트죠. 그리고 하위 테스트하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립스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립스 테스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어음과 같은 부채성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증권으로 인정받으면 증권이다라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영국은 영국 감독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시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EU법을 조금 따르고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토큰 증권 관련된 규제가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19년부터 23년까지 블록체인 법률 1, 2, 3을 제정을 하면서 이 법률을 통해서 토큰 증권의 소유권을 디지털 형식으로만 등록하고 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발행하는 것을 또 허용하고요.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DLT라는 법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 거래, 보관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플랫폼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모두에 적용되고요. 토큰 발행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권성 여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팩트 파이낸스에서 이제 토큰화를 하는 방식이 요거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일반 주식을 사서 예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1대1 비율로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그것을 입법에 따라서 이제 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증권 선물법을 토큰 증권에 적용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통화청은 토큰 증권에 대한 라이센스하고 발행 요건을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가디언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토큰화, 또 규제 샌드박스,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된 그 프로젝트 가디언에 누가 있냐면 DBS 뱅크, JP 모건, 그리고 마켓 노드라는 데서 하게 되는데 이 마켓 노드라는 게 싱가포르 거래소하고 테마섹의 합작 회사예요. 그러니까 테마섹이 국부펀드거든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데 요 국부펀드랑 싱가포르 원래 거래소, 이 싱가포르 거래소는 우리나라의 같은 메인 거래소예요. 걔네들이랑 국부펀드가 관련돼 있는 은행, DBS 은행도 있고요. JP 모건까지 포함해서 프로젝트 가디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가디언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또 이게 샌드박스를 한다는 거는 마스는 그런 역할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독일은 또한 또 EWPG라는 요 전자증권법이 요게 잘 정비를 했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조금 독일이 잘 정비된 편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작년에 파일럿으로 그 샌드박스 방식이 이제 도입돼 가지고 6년 동안 면제가 되는, 우리나라 2년이죠. 6년 동안 면제되는 걸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그래도 조금 개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2023년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뭐 기본은 자본시장법을 따르는 거고 금융투자법, 전자증권법에 대한 이런 업데이트들, 그리고 이제 토큰증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과도기에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놨다. 그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 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놓기 때문에 이 꽃 피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본은 제가 이따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제끼고, 홍콩을 보면 또 SFC라고 하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존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지는 편은 아니다. 샌드박스를 하고 있고 또 규제를 만드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장표에서 봤을 때 저는 희망을 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정치인들이 좀 푸시를 많이 해준다면 또 법률이 통과하고 뭐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말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법률부터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법률이 올해는 좀 됐으면, 혹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잠깐 빼먹은 일본 규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간략하게 한번 보면 일단 시작은 마운틴 곡스 사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건데 크립토 오지들은 좀 잘 알 거예요. 이게 거래소인데 망했어요. 망하면서 왜 망했냐면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규제가 꽃 피우는데 도움이 오히려 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법규들이 나오는데 결제 서비스법, 요 2009년에 이제 만든 거긴 한데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지급 수단으로 정의를 하면서 크립토하고 같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는 뜻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앞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금융상품 거래법,
플립은 요게 토큰 증권 내용이 포함돼요. 2020년 개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양도 가능한 권리로 분류가 됩니다. 이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권리를 가진다는 또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규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신탁 업무 참여에 대한 법률에 보면 그 토큰 증권 보관에는 개인 키 및 저장, 관리, 그리고 토큰의 전송 및 등록이 포함이 됐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토큰 증권이 전통 금융권하고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각국의 규제 상황하고 특히 일본의 규제 체제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시 끊고 바로 되는 대로 뒤에 편집해서 전달해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일본 시장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으로 성장을 이끌어 갔는지, 규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본 토큰 증권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JSTA 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회들의 지분율, 그리고 2차 시장에 대한 강조,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 영상도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